내가 2014년도, 2013년, 2014년도 때 JJ에 제가 이제 특강을 그때 하면서 제가 나름 그때 가장 고민이 들었던 게 과연 우리가 컨셉을 얘기를 하고 건축을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컨셉이 도대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컨셉에 나올 수 있는 그 카테고리가 도대체 뭔지 수없이 많은 건축가들은 어떤 건축가는 빛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건축가는 어떤 비움의 공간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건축가는 어떤 역사의 그런 컨시스턴트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건축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적 건축가에 대해서도 전통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건축가도 많이 있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를 어디 부분에서 컨셉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좋은 건축이라 하면 도대체 어떤 거가 좋은 건축이겠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고 거장들이 얘기하는 건축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출발을 했어. 다들 잘 들리지?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 그 다음에 건축의 이제 요소들,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거냐. 이 건축이라면 단지 건물을 지어내는 빌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건축물, 빌딩이 아닌 아키텍트가 되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 한글이라는 건축과 한문에서 얘기하는 건축, 그 다음에 우리 서양에서는 아키텍처라는 세 가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 세 가지는 이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약간씩 다르게 있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그래서 이제 건축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이나 나무, 물,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 딱 들어보면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지. 이제 여기 내용에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범위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보면 4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집이나 성, 다리따의 구조물은 용도, 프로그램, 시설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는 것은 프로그램, 개념, 디자인 등을 얘기를 하는 거고 흙, 나무, 돌, 벽돌, 쇠 따위 등 재료, 디자인, 구조, 설비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것은 구성 방식, 공간, 건축 구성 요소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축약을. 결국은 이 4가지의 개념이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컨셉의 단초, 그게 아이디어들의 요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건축을 한번 풀어봅시다. 아트, 테크, URE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결국 여기도 우리가 아까 한국 사전에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대로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텍트, 그 다음에 빌딩. 그래서 이때 빌딩은 건축물이 아니고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건축물이라면 이러한 4가지 목적이 그리고 4가지의 구성 요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건축물이라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영어권에 있는 서양권에 쓰고 있는 아키텍처도 결국은 우리 한국 사전적 의미, 중국 동양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다. 결국은. 그래서 그러한 공통점을 차이를 바탕으로 결국 이 4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 즉 컨셉이라는 요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은 결국은 큰 범위로 보면 본질, 어떤 프로그램, 그다음에 컨텍스트, 디자인 이 4가지의 의거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건축가들은 이 범위 내에서 자기 컨셉을 다 발현을 시켜. 자, 보자. 본질을 한번 봐봅시다. 본질을 좀 더 구체적인 세부 항목의 단어들을 보면 핵심 가치, 패러다임, 경고함 명제, 무의식적 본능, 어떤 고정관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게 될 때 이즘에 대한 변동은 곧 뭐를 얘기하느냐면 핵심 가치와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재창을 하는 거죠. 즉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패러다임을 최초로 만들어낸 건축가들이 어떻게 보면 그 본질을 건드려낸 건축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본질을 건드려내는 건축가, 이 본질을 가지고 건축 설계와 컨셉을 만들어내는 건축가가 가장 고차원의 건축가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장의 반열에 둘 수 있는 게 바로 이 본질을 건드릴 수 있는 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건드렸던 건축가는 내 나름대로 봤을 때는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야. 이 루이스 칸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때 이 시대 때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넘어가기 직전의 시대이긴 하지만 이 루이스 칸이 얘기했던 거는 이 건축 공간에 대한 핵심 본질을 항상 한 가지를 찾아내서 그거를 건축 공간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한 유명한 건축가로 볼 수가 있어. 이게 이제 MIT 공대에 있는 도서관이야. 이 도서관에서 이 도서관을 지을 때 이 루이스 칸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 도서관이라면 여러분들 이제 뭐라 하겠어요? 도서관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도서관은 뭐냐를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대부분은 공부하는 곳, 여기서 서로 담소를 나누는 곳,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얻어내는 곳, 이러한 우리 지식의 그런 어떤 핵심의 정점이 있는 곳,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루이스카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컨셉을 뭐라 했냐? 책으로의 초대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 그게 컨셉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을 들어갈 때 내가 이 정보 속에 파묻혀 들어가고 내가 하부로 들어가고 노동이라든지 공부로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를 딱 들어가면 이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를 초대하는 느낌. 쉽게 말하면 초대해서 파티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 도서관을 설계한 거야. 즉 우리가 이 도서관에서 들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이 책으로의 초대로 우리는 이끌어가고 이 안에서 우리는 도서관 내에서 우리는 그런 정보들을 얻어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 책으로의 초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을 했냐면 빛, 천장에서 떨어지는 이 빛, 그리고 이 내면을 표현하는 이 공간을 만약에 동그란 원이 만약에 없다고 판단을 해보면 아주 일반적인 아파트적인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그거를 내면의 원을 가장 강렬한 형태의 원을 표현했고 위쪽에서 빛이 그 반사각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안의 공간이 무거운 공간에 그냥 그림자가 지어지는 공간보다도 무균질의 공간, 상당히 우주에 떠있는 느낌으로써 이런 중첩된 무게를 느끼지 않게끔 공간을 표현하는 게 책으로 초대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 지점적으로 해서 공간을 표현한 도서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건축물은 이제 연구소야.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건축주가 뭐를 얘기했냐면 정원. 정원은 무엇이냐? 라는 거에서 얘기를 했고 이 정원을 꾸며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자 정원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 또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정원 있으니까 벤치도 있고 좀 나무도 우거지고 샘물도 있고 잔디도 있고 이렇게 새소리도 나는 그러한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루이스카는 정원을 내부 공간 이 자체 공간을 보지 않고 이 정원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저 너머에 저쪽이 이제 바다 쪽이지만 바다 쪽인데 그쪽 공간의 양쪽 공간에 그 솔트 연구소가 건물이 만들어지는 그 실루엣과 하늘과의 공간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줌으로써 자기가 생각하는 정원의 개념을 그쪽으로 돌려놓은 거지. 그래서 정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념이지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고 이거를 표현하려고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수없이 싸웠겠지. 왜 이게 정원이냐.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성망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하지만 결국은 지어놓고 여기에서 해가 뜰 때, 그리고 해가 질 때, 해가 청청이 있을 때, 그리고 달이 떴을 때, 그 극단적인 그 공간 속에서 하늘에서 비춰지는 그 자연의 공간을 말 그대로 주변에 어떠한 방해받지 않고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느낌들을 이 정원에서 느끼게 했다는 게 자기의 의도였던 거죠. 그래서 지어놓고 나서 이제 찬사를 받았던 건축물. 그래서 루이스카는 어찌됐든 건물이 매우 투박하고 매우 명료하지만 자기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들과 철학들을 정확하게 깊숙하게 그리고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을 했었던 건축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프로그램을 봅시다. 자, 이 프로그램 건축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 건축가가 1980년대, 1970,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유행이 됐던 건축물이 그 건축의 그 가장 선두주자 건축가가 그때 오세규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랭크라스 있죠? 랭크라스가 바로 대표적인 프로그램 건축.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사회적 체계, 구성 원리, 그 다음에 법칙, 약속, 상하관계, 네트워크, 쉽게 말하면 관계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관계성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자기만의 컨셉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자, 가령, 자, 봅시다. 현재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 건축가 가장 유리했던 지역이 네덜란드 쪽이에요. 네덜란드 쪽하고 북유럽 쪽인데, 이제 그때 이제 MVRDV라는 건축가가 1980년대 엄청난, 쉽게 말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BIG라는 건축가가 아시죠? 저기 거기도 이제 네덜란드가 덴마크 건축가인데, 이때 당시 때 이 건축 이 첫 번째 건물을 설계를 할 때 여기가 땅이 엄청나게 넓고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원해농을 발달된 지역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건축 박람회를 짓기 위한 하나의 그 센터 개념의 건물을 하나 상징적으로 설계를 해달라고 한 거지. 근데 이 친구들은 수없이 많은 정원에서 생겨지는 그런 공간의 그런 어떤 스펙적인 관계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MVRDV는 1층은 주차장, 2층은 카페, 3층 또 주차장, 4층은 자연과 원예 이런 것들의 공간들을 수직적인 적층 방식을 써버리는 거죠. 주변의 공간들을 더 펼쳐놓고 그 필요한 프로그램들, 평행적으로 풀어졌어야 될 프로그램들을 수직적으로 그냥 구축을 시켜서 결국은 이 사람은 이 계단을 하나의 길로 본 거지. 로드로 해석을 하는 거야. 계단은 계단으로 본 게 아니고 중력의 그런 힘들을 느껴가면서 정원들을 각 층별로 쉽게 말해 6층까지 모든 공간에서 느낄 수 있도록 자기가 프로그램을 재해석을 해서 쌓아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두 번째 그림도 아파트야.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보통 생각하면 이제 다양한 세대들이 살고 있는 세대들로 저기 유럽들은 설계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하나 치면 34평짜리가 1층부터 25층까지 하나로 밀접해 밀조로 되어 있지만 유럽 쪽의 아파트는 그렇지가 않아. 유럽 쪽의 아파트는 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평면들 10평짜리부터 50평대까지 다양한 구성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평면을 짜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짜게 되면 이제 그냥 그 안에서 공간을 짜게 되지만 이 친구들은 그 필요한 프로그램만큼을 그대로 튀어나게 만들어보는 거죠. 구조적인 것들을 이겨내면서까지. 그렇게 튀어나게 함으로써 위층에는 자기만의 마당을 갖게 해주고 그 아래에는 그늘을 지게 함으로써 그런 환경적인 측면까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아파트에 대한 이런 모습들에 대한 기존 고정관념을 어떻게 보면 깨뜨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나 세 번째 그림들도 MVR들이 이 적층의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저기 두 번째 그림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물인데 각각의 성격이 다른, 회색은 연구소, 흰색은 어떤 그 관리 행정실, 검정색은 어떤 휴게 공간, 이런 프로그램들을 쉽게 말하면 그대로 접촉을 다 시켜버린 거야. 있는 그대로 그냥 여기에 코어가 있고 저쪽가 어떻게 두 번째고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그 프로그램의 적정에 맞게끔 다 쌓아버린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프로그램 건축가로서 이제 시작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요새 이제 유행하고 있는 BIG 건축 중에 하나인데, 자, 이 건물은 뭘로 보여? 여러분 봤을 때. 그냥 무슨 쇼핑몰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 근데 이 건축물은 뭐냐면 그 의사당.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 방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그 의사당 옆에 있는 그 건물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저기 세 번째 그림, 자, 의원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원형의 개념에서 이렇게 그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런 분리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텐데, 이런 의원들의 이런 방들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체시켜버린 거지. 그래서 각각의 틈과 틈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소통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유리를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더욱더 투명한 국회의원들은 더욱더 투명한 그런 공간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들을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버린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국회의원들의 그런 방이 아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그런 구성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결 방식들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방식으로 볼 수가 있어.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런 이 건물들은 이 건물도 여전히 이제 BIG 건물인데 이 건물의 각각에 대한 용도들이 각기 다르게 노준 거를 떠나서 이 BIG 건축가는 젊은 건축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도 가장 큰 패러다임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쪽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건축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만의 프로그램들을 해체하는 것을 가지를 떠나서 에너지의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러한 그림자의 역할과 그런 열을 받는 방식들을 자기 나름대로 풀어내서 이게 오히려 더 친환경적이고 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환기라는 부분이라든지 서로에 대한 공간에 대한 영역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자기 나름대로 논리로 펼쳐낸 거죠. 기본에. 이거는 이제 컨텍스트하고 프로그램하고 좀 겹쳐 있는 건축 방식으로 가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건축의 맨 땅에서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은 패러다임, 아까 말했던 본질, 프로그램, 컨텍스트,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쪽에는 디자인이라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버무려지는 과정을 다 표현돼서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설계는 완벽하다. 그리고 좋은 건축물로 여러분들은 설계가 되어 있다. 컨셉처럼 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를 가지고도 얘기하는 많은 건축가들이 있지 어떻게 보면 이 컨텍스트는 역사, 도시, 환경 또는 동네, 지역 이런 것들의 키워드를 찾아내서 결국 이 건축물에 대한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자기 건축물을 표현하는 사람들, 즉 전통 건축을 재해석을 한다든지 그리고 도시에 대한 체계들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거를 건축 속에 끌어들인다든지 그 주변에 대한 나무와 산들 그런 바람길을 속에서 그리고 그 동네에 대한 특성들을 나의 건축물에 녹여낸다든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동네라든지 그 지역을 분석을 함으로써 자기만의 컨셉을 찾아내는 것들이 바로 이 컨텍스트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박물관 건축가 누구냐? 건축가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다니엘 리벤스킨트 독일 건축가야. 이 건축가가 이제 이 유태인 박물관을 현상 설계를 전 세계 현상 설계를 했는데 당선이 됐지. 그래서 일약 스타 건축가가 됐어. 그래서 이 유대인 박물관을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원래 있는 박물관. 지금 화살표 보이지? 화살표 움직임이 보이냐? 네. 이게 원래 있는 유대인 1차 박물관. 근데 옆에 이제 이렇게 긴 땅을 주서 여기에다가 제2의 유대인 박물관을 설계를 해달라고 진행했는데 이 친구가 당선이 됐지. 그래서 이 친구는 먼저 여기 이 건물의 침입을 여기서 침입을 안 시키고 실제로 이제 갔는데 여기를 이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들어가게 되면 이 건물에 지하로 구멍이 있어. 그 지하에 계단을 통해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들어가. 깜깜한 지하를 파고 땅속을 들어가서 밑에서 지하부터 시작해서 이 건물을 꼬불꼬불한 길을 건너서 결국은 이쪽으로 나오게 돼 있지. 이쪽으로 나와서 돌아 나오면 여기 있는 이 외부 조경의 이 형태가 보이게 돼. 그래서 이 친구는 유대인 박물관을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한 게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생각을 한 거지, 이 친구는. 이 유대인들이 느꼈을 그런 고통들을 이 건축물의 이런 형태들뿐만 아니고 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형화된 것들을 쉽게 말해서 뭐가 돼? 세계가 잡혀있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러한 체계가 잡혀져 있는 이러한 정형화된 덩어리를 아예 해체를 시켜서 어떻게 알 수 없을 만한 그런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산의 그런 향연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만 하나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의 형태로 이 친구는 유대인의 그런 고통들을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부 공간에서 보여지는 이런 착살들, 즉 이런 외부적인 고통뿐만 아니고 내 살 속까지 파고 들어가는 이런 고통들을 이 건물 속에서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그 아우침들, 그런 외침들을 공허한 그런 의미를 이렇게도 표현을 한 거지. 여기가 덴버 미술관인데, 덴버 박물관인데, 이 박물관은 어떤 박물관일까, 성격이? 딱 봤을 때. 어떤 박물관이 될 것 같아? 어떤 성격? 전쟁 박물관이야, 전쟁. 전쟁이지. 자, 전쟁, 내가 나름 해석하고 그 다니엘 빈스킨트의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전쟁은 기존에 있는 모든 우리의 평화의 체계, 민주주의 체제, 쉽게 그 성문법,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나라가 그 톱니바퀴처럼 이루어졌던 그런 체제와 그런 패러다임들을 이렇게 박살을 내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반드시 올라가는 건물이 아니고 곧 기울어질 것 같은 그런 형태와 중력을 거스르는 이런 날카로운 누군가를 찔러버릴 것 같은 그러면서도 이 건물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산처럼 생긴 게 아니고 여기에 섰을 때 이 중압감이 나를 억누르는 이 느낌들을 공간에서 그래서 이런 그 전쟁에서 느껴질 그러한 공포와 위압감들을 이 친구는 여기에다가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이제 평면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이 안도 이렇게 날카로운 이러한 공간 선역에서 구획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유대인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이제 디자인. 이제 우리가 통상 하는 이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들. 그냥 우리가 이 땅이 경사지야. 이 경사지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뭔가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적용 놓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인 요소에 들어가는 거지. 뭐 형태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디자인이 될 수가 있어. 아까 다니엘 리벤슨 키트가 디자인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컨텍스트까지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형태 스타일이 컨텍스트에 의거해서 디자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디자인 건축가가 아니고 컨텍스트와 디자인을 겸비한 건축가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 그리고 설비 구조 방식에 대한 나름의 해석 방식. 우리가 보통 설비 얘기하면 PD 있고 EPS 있고 이런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런 공간들조차도 좀 더 편리하고 더 공간에 대한 혁신적인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아이디어도 디자인 건축가가 될 수 있고 구조적인 방식을 기둥을 다르게 해석을 기둥을 사선으로 만들어내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바닥에 슬라브를 경사로 만들어버린다든지 이런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한 것들을 외부에다만 써야 될 재료들이 우리 건물 안에 치고 들어온다든지 우리 내부에서만 써야 될 이런 실내 공간의 요소들을 외부로 끄집어내서 서로 재해석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건축가들은 바로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건축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거장들은 이런 것들도 건들지만 이걸 바탕으로 컨텍스트와 프로그램까지 같이 버무려서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어느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 그래서 아까 디자인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설비와 구조로 가지고 이제 했던 이제 디지털 도서관 일본에 있는 도요토미라는 아마 건축가인데 그 프리츠커상을 받았던 건축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각 층별로 도서관이 들어가긴 해. 디지털이기 때문에. 들어가긴 한데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기둥이 존재해야 되고 또 설비 공간이 있어야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계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수관이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연결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는 이 구조와 설비 공간을 어떻게 하나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부인에 대한 그 개념 있잖아. 이거를 표현하면서 여기는 계단실. 왼쪽에 있는 여기 좀 도톰한 건 계단실, 더 두꺼운 거는 엘리베이터실.
얇은 것들은 화장실에 관제하는 오수관, 배수관을 이렇게 하나의 구조 방식으로 풀어내버린 거지.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오로지 이 그 죽부인의 그 다발처럼 보이는 구조이면서도 엘리베이터도 존재하는 순수한 한 개의 요소들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더욱더 유틸리티하고 더욱더 플렉서블한 공간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건축도 나는 매우 중요한 건축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그려보면 실제로 안에서 보면 오로지 기둥 다발과 바닥과 천장만 존재하는 이런 공간들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됐고, 그리고 건축에 대한 그런 설비적 공간, 구조적 공간, 그 다음에 자기의 그 프로그램은 간단하지. 여러분들 봤을 때 이거는 프로그램은 크게 건들지는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한 그 디자인적 요소를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그런 건축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본질만 건들지도 않고 프로그램만 건들지도 않고 컨텍스트만 건들지도 않고 디자인만 건들지는 않지만 대입체로 다 건들지만 어느 분야를 더 강조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건축가는 어떤 성향의 건축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랭쿠라스라는 건축가나 그 다음에 MVRDB에도 본질을 건드렸을 거고 컨텍스트를 건드렸고 자기 네덜란드에 대한 지형에 대한 것들을 건드렸고 자기 디자인의 특성들을 했지만 이 친구들은 프로그램에 좀 더 중점적으로 자기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건축가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말했던 그런 도일토라는 건축가는 디자인 쪽이 좀 더 치우쳐서 자기 생각을 표현을 했던 건축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본질을 좀 더 크게 건드렸던 루이스 칸이라든지 또 다양한 그런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축가들 이런 부분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유명한 건축가의 잡지를 보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유명한 건축가의 건축물을 바라봤을 때 이 건축가는 어떤 부분을 강조를 했고 더 고민을 했는지가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은 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들도 지금 디지털 그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데 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다양한 복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렇게 2차 프로그램 있죠. 이 프로그램의 다양한 성격에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새롭게 엮어낼 거냐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질문을 던졌던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본질까지 건드려주면 제일 좋은 거죠. 커뮤니티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정말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을 하든가 그리고 컨텍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을 해내면서 프로그램을 찾아내면 상당히 당연히 좋은 건축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고민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건축물의 평면이나 모형들을 더 단순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본질을 건들지도 않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컨텍스트 생각도 안 하고 디자인도 안 하면 그냥 일반 건물, 빌딩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건축 시작하기. 자, 그러면 본질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컨텍스트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디자인을 알게 됐어요. 자, 이 관계는 중요도로 보면 어찌됐든 이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자, 건축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커뮤니티란 무엇이냐? 그거를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릴 정도로 커뮤니티에 대한 것들을 찾기를 바래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던졌는데 계속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로 계속 나와 있어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만의 커뮤니티가 무엇인지를 정말 좀 더 찾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못 찾아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현재 프로그램 그러면 그런 노인들과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접촉점들을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그러면 서로 연결시켜줘야 할 거냐 방법론들 이런 방법론들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좋은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텍스트, 사직공원과 앞에 마당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그리고 노인들과 이런 주변의 환경들 이런 환경들 그 다음에 기타의 그런 거리들 속에서 이러한 컨텍스트의 건축물을 나는 어떻게 녹여낼 거냐 이런 고민들이 되겠죠. 그다음 디자인 그러면 이런 도시적 느낌 속에서 나의 건축물은 어떤 형태로 갔으면 좋겠느냐라는 걸 하는데 이거를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이거를 쭉쭉쭉쭉 만들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바로 디자인이 돼버려요. 여기서 디자인들이 여러분들이 할 거는 뭐냐? 구조 방식, 그 다음에 재료, 창에 대한 비례. 항상 내가 말씀했던 창에 대한 비례. 매스와 매스의 만남의 그러한 관계들. 이런 것들에 이제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서로에서 이렇게 서로 계속 엇갈립니다. 엇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먼저 무엇이냐? 질문을 먼저 던지세요. 항상 무엇이냐? 자, 그 1학기 때 지금 이번 성민이냐? 성민이하고 나은이가 그 건축적 요소로 가지고 질문을 던져서 만들었던 주택이 있는데 조금은 독특하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성민이는 벽, 무얼은 무엇이냐를 질문을 던지고 그 무얼을 바탕으로 자기는 벽은 벽이 아니다. 벽은 오히려 소통하다라고 역설적으로 발언하면서 자기의 주택을 만들어 냈었고요. 1학기 때. 나은이는 주택은 편안해야 되지만 오히려 주택은 산책로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램프를 상당히 램프와 골목길, 길, 로드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이 길 안에다가 치고 들어오게 만들어봐서 건물 자체가 상당히 보통 우리 거실 들어오면 거실이 있고 방이 있는 그런 구조하고는 좀 상이한 구조로 만들어져요. 그런 사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시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그리고 계단 가지고 제가 1학기 때 제 설계를 들었던 친구들은 계단 가지고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계단이란 무엇이냐? 스테어가 단지 1층에서 2층 올라가기 위한 요소로만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닐 것이다. 이 계단에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러한 공간에 대한 추억들도 있을 것이고 이 계단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공간적 가능성과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계단을 재해석하고 확장시키면 계단 자체가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계단 자체가 여러분들의 집의 핵심 공간이 될 수 있으며 계단 자체가 여러분들의 거실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게 건축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화실하는 질문가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왜?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질 거는 왜냐? 왜 이래야 되느냐? 이 왜라는 질문이 뭐냐면 기존 관습을 깨트리는 질문이에요. 자, 들어가면 홀이 존재해야 돼. 근데 왜 홀이 존재해야 돼? 왜 꼭 홀이 존재만 해야 되냐? 바로 길이 있고 바로 건물로 바로 내가 원하는 용도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들어가면 왜 건물 안으로 꼭 들어가야 돼? 들어갔을 때 또 자연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짹짹거리는 참새들과 물소리를 들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건물 안에 자연을 넣고 자연 안에 건물을 넣고 그렇게 보면 전혀 일반적인 건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how 이거는 프로그램 관련된 거예요. 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 프로그램들을 그리고 when, where 컨텍스트에 관련되겠죠. 어떻게 해서 어디 부분을 어떻게 쓸 건지 여기는 시간대에 따라서 어떻게 보관을 할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일 것인지 이런 분들의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쭉 질문을 던져가면서 했을 때 거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 깨치해나오면 충분해요. 엄청 거대하게 어마어마하게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항상 본질과 철학들 그 다음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던져요. 이거를. 근데 이거 제대로 안 건드려. 대충 그냥 커뮤니티 센터는요, 그냥 이겁니다라고 그냥 수렁수렁 넘어가. 그리고 프로그램도 그냥 누군가에서 배웠으면 좋겠으면 프로그램 넘어가. 그러다가 이렇게 컨텍스트도 넘어가. 하고 디자인 했다가, 왜 이 프로그램인데, 왜 이 컨셉인데라고 해서 깨지면 어떻게 되냐? 다시 시험 들어가지. 이 절차를 대부분의 설계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쭉 설계를 그냥 해. 하다가 갑자기 교수님들이 여기서 막 크리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커뮤니티 정의가 뭔데? 커뮤니티하고 정의하고 네 디자인과 뭔 상관이 있는데 그거 한번 다시 이렇게 얘기해봐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도 그걸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설계가 다시 좁아요. 설계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커뮤니티 뭐냐? 다시 답을 찾아야 돼. 미쳐버리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지금 돌다리에 들려가듯이 찾기를 바라는 거지. 여러분들을 못 찾으면 내가 하나하나 지금 찾아줬잖아. 키워드 찾아준 거 다 알지?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찾아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아까 말했던 how 어떻게 연결할 거냐에 대한 거 찾아내고 이거가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골목길이 될 수도 있고 노드점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계단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요소가 구축 요소들이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내고 여기까지만 찾아내도 정말 이거는 수월해요. 이거 컨텍스트하고 디자인 넣기는 아주 수월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건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건축가는 50%가 철학가가 돼야 돼.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을 건들면 대부분 공모전에서 대상 또는 우수상을 받을 수가 있어. 이것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컨텍스트, 문제 해결이라든지 컨텍스트라든지 디자인만 건들게 되면 입선 또는 특선이지. 공모전을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모전 판례를 볼 때도 이 카테고리의 근거로 한번 판례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상은 본질과 프로그램을 건든 작품들이 태반이고요. 그 다음에 입선과 디자인 엄청 예쁜데 자세히 보는데 디자인에 대한 근거가 없어. 디자인만 한 거야. 자기 나름대로 이쁜 것만. 그러면 이제 입선 특선이 될 수가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이제 순서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이제 분석을 항상 하라고 하지. 대지 분석, 사이트 분석, 역사 분석, 분석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하면 이제 퀘스천, 아까 말했던 질문들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세 가지를 요소를 이용을 하세요. 재해석을 해보고요. 한번 뒤집어 보고요. 한번 해체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런 기본 그런 개념들을. 그렇게 돼서 그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논리화를 하면 여러분들의 컨셉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뭔 말이 없어요. 데이터 논리 받쳐주지, 재해석과 뒤집기. 컨셉이 이거야? 왜 컨셉이 이거야?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저 이렇게 생각해 봤지만, 저의 이 사람들의 행동의 방식들과 만남의 방식은 저는 이것보다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이게 아마 2016년인가 2015년에 대한민국 건축대전에서 대상 받았던 거거든요. 자, 이 작품이 뭐 거대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 근데 내가 이걸 특별히 발췌했던 거는 뭐냐면 프로그램과 시대적 컨텍스트를 정확하게 건드렸어. 뭐냐? 다세대 주택이야, 이게. 이게 다세대 주택.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다세대 주택 뭐예요? 딱 문 들어가서 계단 중앙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좌우측에 문이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조그만 거실 있고 방이 있고 주방이 있잖아. 그런 공간들의 오래된 집들을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아파트가 많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60%지만 공간의 면적으로 봤을 때 다가구 주택이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의 60%를 차지하는 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알지? 이층짜리 3층짜리 다가구 주택들 빨간 벽돌로 돼가지고 그 오래된 70년대 건물들 그런 건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어떻게 재탄생을 시킬 거냐라고 고민을 한 게 그 1인 가구들이 많아지게 되고 공간에 대한 것들이 공유 개념으로 자기를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쉐어하우스가 쉐어하우스가 상품화되고 나오기 시점이 이 공모전 있었던 그 분위기 바로 전부터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생겨났다고 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서 그 4개의 땅을 하나로 합쳐요. 4개의 다가구 주택을 하나로 합쳐서 각각 4기퉁이의 가장 프라이버시한 공간의 장점을 4기퉁이가 놉니다. 그래서 그 4기퉁이에서 점점 뭐를 하느냐 그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영역을 퍼센티지로 색깔로 나타내요. 점점 이렇게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그리고 가운데에서도 그 세대들이 있겠죠.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그대로 그려내요. 그라데이션을 그려내면서 여기는 완벽한 자기만의 사적 공간, 준사적 공간, 공용 공간, 완벽한 공용 공간 이런 공간들이 자기 사적 공간에서 멀어질수록 그 공간들이 존재하는데 그 공간들을 이 가구, 4개의 가구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빈도 범위도 여전히 자기 개인 공간은 자기만, 그 다음 공간은 옆에 사람을 한 20% 접촉, 그 다음 공간은 옆에 사람과 50% 접촉, 정 가운데나 또 완벽한 공용 공간은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률적 분포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 땅에다가 설계를 했어요. 실제로 이 평면들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그 랜덤한 그런 벽들과 공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만 모서리 부분은 견고한 벽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가면 갈수록 해체가 되어야 되는 느낌으로 평면 구성을 했어요. 아주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었지만 여기 심사위원회에서 썼던 글을 이제 읽어보면 쉽게 해석이 되죠. 기존 주거 구성 방식에 틀을 깼어요. 기존 집합주택의 외관 형식을 빌리지 않으면서도 단일한 조형으로 여러 가구를 통합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컨텍스트에 대한 재해석과 프로그램에 대한
해체를 찾아낸 거지, 이 친구는. 그렇게 해서 찾아낸 거야. 건물 디자인 별거 없어. 결국은 이 심사위원들 문구를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면, 아, 이 심사위원은 컨텍스트를 좀 더 중요시하는 그 심사위원이구나. 이 심사위원은 프로그램을 좀 더 중요시하는 이구나. 이 사람은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지. 이 사람은 상당히 철학을 좀 더 중요시하는 그 심사위원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모전별로 그 공모전의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결국은 자기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 주거, 이제 간단하게 우리 옛날 YY 공동 주거 보면 이게 다 가족 할당이 있었고 가운데 공용 주거가 있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미 우리 원시 주거에서도 아까 이 건축가게 했던 이런 방식이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어. 공간에 대한 자기만의 가족들, 여기는 공용 공간, 여기는 밖으로 나가기 위한 또 다른 공간으로 서로 영역 선정. 철저한 자기 개인 공간, 준사적 공간, 완벽한 제사를 지내는 공용 공간. 이미 이렇게 공간이 옛날 공간에서 이게 뭐냐? 주택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완벽하게 내 삶의 본질을 깨우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온 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설계하면 이렇게 못했겠지. 일반적인 주택, 일반적인 집합적으로 설계를 했겠지, 일반 사람들이. 지금 몇 시야?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학원 때 과제로 있었던 숙제, 조선대 폐선부지에 있는 주거계획을 내가 한 건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복합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찾아냈던 건데, 쭉 이거는 넘어갈게. 간단하게 이렇게 가볍게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네 가지의 내용들이 어떻게 잘 들어갔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비판적 시각으로 한번 보면서 쭉 봐보세요. 자, 조선대 폐선부지에서 이제 제가 잡았던 이제 문장들입니다, 이게. 광주광역시, 이것들은 여러분들 설계 방법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적고 여러분들 해놔도 이걸 갖고 있어도 좋아요. 이거는. 먼저 푸른광역시 푸른길 공원의 방향을 잡기 위한 질문들, 주거지 이제 범위를 선택을 하고 대상지의 현황을 파악, 조사를 하고 개선, 단지 개발에 대한 제한. 이거는 내가 도시적 계획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재해석을 했던 겁니다. 주거단지 계획에 대한 프로세스, 어떻게 주거단지를 계획할 거냐. 그래서 최종 결과물 방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푸른길의 의의는 이제 쭉 설명을 해서 이렇게 쭉 조사를 했고, 푸른길의 공원의 의의는 이렇게 조사를 계속해요. 좀 디테일하게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하듯이 다 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한 것들 속에서 이제 질문을 던지시한 거죠. 지속가능 생태 주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생태 주거. 생태 주거를 나름대로 물질, 감성, 정신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두 번째, 푸른길 공원은 도시적으로 어떤 가치를 짓냐? 그래서 이 도시가 상당히 중요하나 이 푸른길 접점 지역으로 민간인이 다 개발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 그 다음에 동구청, 학교, 조선대, 세기관의 협력으로서 공동 개발로 돼야만이 여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적인 단지 개발을 이끌 수 있겠다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고, 그럼 도시의 구성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식을 했어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도시 구조가 뭐야? 도로 있고, 인도 있고, 건물 존재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원이 따로 하나씩, 도시공원이라고 하나씩 존재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다르게 해석을 해본 거죠. 도시 구성하는 요소들은 이렇게 있지만, 이런 일반적인 평범화된 이런 폐쇄적인 이런 블록과 폐쇄적인 공간들을 나는 깨트려야 되겠나, 이걸 해체시키든지 이걸 재해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설계는 여러분 한 3학년 설계 정도 되는 좀 단지 개념의 설계이기 때문에 좀 도시 계획적인 측면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 범위는 이제 조선대하고 ACC 사이로 여러분들랑 좀 비슷하죠? 어떤 공원과 이 사이에 있는 지고지로 땅을 정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이제 조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대 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길에 대한 부분들 분석을 다 하고, 그래서 개선 방향들, 이제 문제점들 찾아낸 거 있죠, 이거. 이 문제 방법이 아까 말했던 디자인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현재 거기에서 존재했던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 뭐 노후 주거, 상업시설, 학원들, 뭐 이런 것들, 문화예술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들이 다 디자인에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이제 통합시켜서 넣을 거냐, 프로그램 고민을 해서 단지 개발을 이제 제안을 했어요. 기존의 개발 방식은 이제 도로하고 공원 존재하고 건물 존재하고 도로 존재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여기서 공원에서 옆에 건물을 사.
건물을 국가에서나 관에서 사가지고 공원을 확장시키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걸 다 비용을 다 부담할 수도 없고 또 기존 주거에 대한 해석 어떻게 그 재정착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공원을 무작정 낼 수도 없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그래서 민간 사업한테 맡기자니 맡기면 또 되냐 이렇게 건물을 다 올려버려요. 그래서 공원은 이 민간 아파트만의 전유물이 돼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기존의 개발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했냐. 수직적으로 그러면 서로 구분을 시켜주자. 그래서 주거는 완벽한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올리자. 그래서 지상 5m 이상은 사적 공간의 영역으로 그 법을 만들어서 지상 위쪽은 그 주거 형식으로 만들어내고 1층은 필로티를 완벽하게 떼서 공용 공간으로 만들어내자. 그래서 모든 조선대 학생들과 모든 민간인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경사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사지를 통해서 지하에다가 반지하 공간에 상가나 이러한 시설들을 넣어줌으로써 이 기존 상가들과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도시구조 체계를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로 풀어보자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푸른길공원에 대한 길을 해석을 해서 쪼개놨고 그렇게 해서 각각 건물들의 프로그램들을 접히고 올리고 열개 주름 개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현재 일일이 다 조사를 했어요. 네. 상가가 몇 개 있는지, 원룸 몇 개 있는지, 단독주 몇 개 있는지 이 세대수를 여기에 충분히 인간들이 들어오려면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세대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런 가구수를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해주면서 기존에 있는 상가들도 충분히 자기들이 만의 공간을 가져가고 또 조성되어 있는 문화 예술의 공간들도 녹여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땅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데 레벨 차이가 3m가 납니다. 3m에 4m가 납니다. 그래서 이 4m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모듈화 시켰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동주거가 들어가려면 1대1 거리가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0평대 아파트의 폭이 얼마냐 그다음 원룸의 폭은 얼마짜리냐를 모듈화 시켰어요. 그래서 9m짜리로 나누면 이거를 9m짜리로 쪼개 되면 이 안에 모듈화된 주거 방식이 30평이든 15평이든 원룸이든 다 들어갈 수 있는 모듈 형태로 구조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모듈화 프로세스를 시켰고요. 그리고 지하는 아까 말했듯이 이쪽은 4m가 높고 이쪽이 4m가 낮아요. 4m 낮는 쪽에 둘러있는 방식으로 상가를 배치시켜주고 그 지하에 가운데 남아있는 이 공간은 디자인 커뮤니티, 공용 커뮤니티, 공간 커뮤니티 시설들을 프로그램 넣어줍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푸른길에서 바로 1층 푸른길에서 바로 만날 수 있는 1층의 모든 공간은 사람들이 어느 공간에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 2층부터 4층까지는 위에 주거시설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축 가능한 건축물로 해서 처음에는 2층, 3층 지어서 올라가지만 더 중축을 할 수 있게끔 건축 구조적인 이제 모듈까지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이제 하나의 모듈 디자인을 이제 해서 상가와 공방과 안쪽은 작업실, 썬커널 개념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공간은 주차장을 활용하다. 그래서 하나의 이 모듈 자체가 하나의 그 세트로 보고 각각의 세트 속으로는 하나의 길로 또 다시 만들어주면 되겠다라고 해석을 해서 이제 이런 다이어그램의 그림 형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하나하나 다시 합쳐서 하나의 단지로 보게 되면 지하의 면에서는 상가가 면에 있고 들어오게 되면 램프를 통해서 올라오고 그 지하에는 주차장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상가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방과 작업실, 소극장들을 안쪽에 포진을 해서 썬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위쪽에서는 푸른길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모든 공원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코어나 계단들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거시설들을.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이제 이렇게 공동 주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4층 낮은 지역이고요. 여기가 푸른길, 여기가 조선대입니다. 조선대 쪽에서 들어오는 방향과 푸른길에서 만나는 이쪽은 상가들을 만나게 되고 기존의 이런 도시 가로채기들을 최대한 유지를 시켜주면서 그런 길들을 다 열어줌으로써 속속들이 상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 줌과 동시에 위쪽에서는 다양한 주거 형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계가 정리됐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따로 하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런 근거에서 해서 설계를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틈틈이 하나씩 그냥 비워주면 되는 거야. 공간 열어주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쁘게 만들어 버릴 거라고 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색깔, 재료, 그 다음에 창호에 대한 비해 2층을 올릴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푸른길에서 바라봤던 이제 저 푸른길에 있는 쪽은 카페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지적시켜주고 위쪽 이 시설들이 있음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좀 더 지켜줄 수 있도록 주거 시설들을. 그래서 그 조선대 쪽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쪽 상가 쪽은 저층에다가 상가를 배치해주고 위쪽 공원구가 코어들이 올라가게 하면서 위쪽에다는 주거 시설들이 이렇게 다음에 있는 계획으로. 그래서 원룸도 있고 30평짜리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의될 수 있는 이런 그 도시 연립주택형 그런 건축물이 디자인 완성이 된 거죠.